26화 줄거리. 그 일이 있은 후 그들에 대한 괴소문은 널리 퍼져갔다. 그 일 직후 절망적인 아글라야는 바르바라의 집으로 달려갔고 일의 전말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과 공작 주변의 사람들은 공작과 관계를 끊고 싶어한다. 이후 예판친 댁은 떠나가고 공작은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와 깊은 대화를 나눈다. 한편 이볼긴 장군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에서 사람들은 숙덕거리며 공작을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공작은 로고진을 발견한다. 결혼식 며칠 전부터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몹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그래도 언제나 나중에는 우울한 생각을 털어버리고 다시 명랑해지곤 했으나 그전만큼 명랑하지도 않았고 조용했으며 그다지 흥겹고 행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공작은 더욱 주의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한 번도 자기에게 로고진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도 이상하게 여겨졌다. 다만 한 번 결혼식 닷새 전에 갑자기 다리아 알렉세예브나한테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이상하니까 곧 오라는 기별이 와서 가보았더니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며 떨면서 로고진이 자기 집 정원에 숨어 있는 것을 지금 자기 눈으로 보았다. 밤중에 들어와서는 틀림없이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일 것이라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공작이 잠깐 이폴리트한테 들렀을 때 사업상으로 페체르부르크에 다녀온 대위 부인이 오늘 낮에 페체르부르크에 있는 자기 숙소로 로고진이 들러서 파블로프스크에 관해 물었다고 했다. 그것이 몇 시경이었느냐는 공작의 물음에 대해 대위 부인이 대답한 시각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아까 정원에서 로고진을 보았다는 시각과 같았다. 그래서 그것이 착각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매우 활기에 넘쳐 있었다. 페체르부르크의 양장점에서 이튿날 입을 의상이며 장신구 등이 도착했던 것이다. 공작은 그녀가 그렇게까지 결혼식 의상에 만족스러워하리라고는 예기치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좋다고 해주었다. 그의 칭찬을 듣고 그녀는 전에 없이 행복해했다. 그래서 안 해야 할 말을 얼결에 했던 것이다. 즉 그 도시 사람들이 붕괴하고 있으며 몇몇 짓궂은 사람들은 일부러 지은 풍자시를 음악에 맞춰 한바탕 떠들어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 앞에서 얼굴을 번쩍 쳐들고 자기는 의상에 호화롭고도 고상한 취미로 그들의 길을 꺾어버려야겠다고 했다. 소리를 지르든 휘파람을 불든 제멋대로들 해보라지. 이런 생각에 그녀의 눈은 번쩍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또 하나의 공상을 품고 있었으나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녀는 아글라야 등가 아니면 아글라야가 보낸 어떤 사람이 몰래 군중 속에 끼어서 결혼식을 보러 교회에 올 것이라 상상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념을 가슴속에 가득 품은 채 그녀는 밤 11시에 공작과 헤어졌다. 그러나 자정이 되기도 전에 공작은 다리아 알렉세예브나가 급히 보낸 사람에 의해 몹시 기분이 좋지 않으니 급히 와주십시오 라는 전가를 받았다. 그는 신부가 침실문을 잠그고 히스테리의 발작과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방문 밖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았으나 마침내 방문을 열고 공작 한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는 이내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공작 앞에 무릎을 꿇고 다리아 알렉세예브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깐 방안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무슨 짓을? 대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하고 경련을 일으킨 듯 그의 다리를 잡고 외쳤다. 공작은 그녀와 꼭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우리는 두 사람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리아 알렉세예브나는 그들은 1시간 후 평온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헤어졌다고 했다. 공작은 이날 밤에 다시 사람을 보내 그쪽 상태를 알아보았으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이미 잠들어 있다는 회답이 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다리아 알렉세예브나네 집에는 계속 2번이나 공작이 보낸 사람이 다녀갔다.
세 번째로 갔던 심부름꾼은 다음과 같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지금 나스타샤의 주위엔 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양제사며 미용사가 매우 많이 모여 있어 어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만한 미인의 결혼식이 아니면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정성을 들여 신부 단장에 열중하고들 있다. 지금 어느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낄까 하는 것으로 한참 의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래서 공작은 완전히 안심해버렸다. 이 결혼에 관한 최후의 에피소드는 사정에 밝은 사람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틀림없이 사실이리라. 결혼식은 오후 8시에 거행되기로 되어 있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이미 7시에 결혼식 준비를 모두 끝내고 있었다. 6시쯤부터 구경꾼들이 레베제프의 별장과 다리아 알렉세예브나의 집 주위에 모여들었다. 7시부터는 교회에도 사람들이 차기 시작했다. 베라 레베제프와 콜랴는 혹시 공작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몹시 염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공작의 집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맡고 있었으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하긴 식이 끝난 후 많은 손님들을 초대할 계획은 없었다. 결혼식에 꼭 참여할 사람들 외에 레베제프 푸치스인 부처, 가냐, 안나 훈장을 목에 걸고 다니는 의사, 그리고 다리아 알렉세예브나를 초청했을 뿐이었다. 공작이 무엇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의사를 초대했느냐고 물었을 때 레베제프는 거드름스런 어조로 목에 훈장을 걸고 다니는 점잖은 사람 하나쯤은 미간상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공작을 웃겼다. 연미복에 장갑을 낀 켈레르와 브루도프스키도 제법 의젓하게 보였다. 그러나 켈레르는 집 앞에 모인 구경꾼들을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싸우려는 듯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표시하여 공작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을 적잖이 당황케 했다. 드디어 7시 반이 되었으므로 공작은 마차를 타고 교회를 향해 출발했다. 덧붙여 말해둘 것은 공작 자신도 종래의 전통이나 관습을 하나도 생략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격식대로 의연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교회에서 공작은 구경꾼들의 수군거림과 외침이 들려오는 사이를 뚫고 좌우를 무서운 시선으로 노려보는 켈레르에게 인도되어 얼마 동안 재단 뒤로 자취를 감추었다. 켈레르는 곧 신부를 맞으러 갔다. 다리아 알렉세예브나의 집 앞에 모인 군중은 공작의 집 앞보다 2, 3배나 많았을 뿐 아니라 서너 배나 더 짓궂은 것 같이 보였다. 현관층계를 올라갈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으므로 켈레르는 적당히 한마디 해주려고 군중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다행히도 브로도프스키와 현관에서 달려나온 다리아 알렉세예브나가 억지로 그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다. 켈레르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서둘러댔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후에 켈레르가 말했듯이 찌푸린 미소를 띠면서 죽은 사람 얼굴처럼 창백하군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성상을 향해 배례하고 나서 현관으로 나왔다. 그녀가 나타나자 함성이 터졌다. 처음 한순간은 웃음소리와 박수와 휘파람 소리만 들렸지만 다음 순간에는 그와는 또 다른 소리가 퍼져갔다. 야, 굉장한 미인이다 라는 외침이 군중 속에서 들렸다. 제일 잘생긴 게 아니라 제일 못났군. 결혼식을 올리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바보 같으니라고. 뭐라고? 저렇게 굉장한 미인이 또 어디 있겠나. 와. 제일 앞에 패거리가 소리쳤다. 공작 부인이시다. 저런 미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팔겠다. 라고 관청 서기 정도로 보이는 사내가 외쳤다. 하룻밤을 위해 내 목숨 바치리라는 말이 있잖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정말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나왔다. 그러나 그 검은 눈은 군중을 향해 석탄불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이 시선에 군중은 놀라버린 모양이다. 군중의 붕괴는 환호성으로 변했다. 마차의 문이 열리고 켈레르가 신부에게 손을 내민 순간 벼랑간 그녀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층계로부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와 동반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군중은 그녀 앞에 갈라섰으며 층계에서 대여섯 걸음 떨어진 곳에 갑자기 로고진이 나타났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군중 속에서 발견한 것은 그의 눈이었다.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서 두 손을 덮서 움켜쥐었다. 나를 구해줘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아무데라도 좋으니 어서 빨리. 로고진은 그녀를 두 손으로 번쩍 안다시피 하여 마차 안에 집어넣더니 재빨리 지갑에서 100루블 지폐 한 장을 꺼내 마부에게 내주었다. 기차 시간 전에 되면 100루블을 더 주지. 이렇게 말하고 자기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뒤를 따라 마차에 뛰어오르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다. 마부는 지체 없이 말잔등에 채찍질을 했다. 예기치 못했던 일이라 켈레르는 몹시 당황했다. 1초 동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나도 정신을 차려 그따위 짓을 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브로도프스키와 함께 때마침 지나가던 다른 마차를 타고 뒤를 쫓았으나 도중에서 생각을 바꾸었다. 아무래도 이젠 늦었어. 강제로 잡아올 수는 없는 일이니까. 공작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브로도프스키는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로고진과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시간 전에 정거장에 도착했다. 마차에서 내린 로고진은 기차에 오르려다 말고 지나가는 처녀를 잡아 세웠다. 처녀는 허름하기는 하지만 그리 흉하지 않은 검은 망토에 비단으로 만든 스카프를 쓰고 있었다. 당신의 망토를 50루블에 사겠습니다. 그는 느닷없이 처녀 앞에 돈을 내밀었다. 처녀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손에 50루블을 쥐어주고 망토와 스카프를 벗겨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어깨와 머리에 씌워버렸다. 너무나 화려한 그의 의상이 기차 속에서 손님들의 눈을 끌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 처녀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기의 낡은 옷을 그처럼 비싼 값으로 사간 이유를 훨씬 나중에 가서야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 관한 소문은 비상한 속도로 교회까지 퍼져갔다. 켈레르가 공작이 있는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도중에 안면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덤벼들어 캐물었다. 왁자지껄한 소리로 떠드는 사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개중에는 커다란 소리로 웃어대는 사람도 있었다. 교회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신랑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공작은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나도 웬일인지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될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소 라고 말했을 뿐 지극히 침착한 어조로 이 보고를 받았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윽고 이렇게 덧붙였다. 하긴 그 여자의 처지로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요. 공작의 이런 응답을 가리켜 켈레르는 후에 비길 데 없는 철학이라고까지 평했다. 공작은 겉으로 보기엔 침착하고도 원기 있는 태도로 교회를 나섰다. 적어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았고 나중에도 그렇게들 말하고 있었다. 그는 집에 빨리 돌아가서 혼자 있고 싶었던 모양이었으나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뒤를 따라 몇몇 초청객들이 방에 들어왔다. 그 중에는 푸치스인가 가냐가 있었다. 그 밖에는 안나 훈장의 그 의사도 끼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돌아가려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집 전체가 한가한 구경꾼들로 문자 그대로 포위되어 있었다. 공작이 테라스에 있는 동안 켈레르와 레베제프는 부유층 사람들로 보이는 몇몇 낯선 사람들과 핏대를 세우면서 다투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테라스로 올라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다. 공작은 논쟁하는 곳으로 다가가서 왜들 그러느냐고 물어본 다음 레베제프와 켈레르를 점잖게 옆으로 밀어내고 맨 앞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행의 우두머리 격인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몸집이 뚱뚱한 신사를 향해 이렇게 찾아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인사를 하고 나서 공손히 그를 맞아들였다. 신사는 어리둥절했으나 그래도 어쨌든 들어왔다. 그의 뒤를 따라 두세 사람이 들어오고 그 밖에도 군중 속에서 7, 8명의 방문 지망자가 나타나서 역시 테라스로 안내되었는데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허물없는 태도를 취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이상의 불청객은 받지 않았다. 얼마 후 군중들은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비난했다. 들어온 사람들은 앉아서 차대접까지 받았다.
더욱이 이러한 대접은 더할 나위 없이 점잖고도 공손하게 진행되었으므로 그들은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다. 물론 대화에 활기를 주고 적당한 화제로 들어가려는 시도도 몇 번인가 있었다. 또한 몇몇의 무례한 질문이나 위험한 발언도 나왔으나 공작은 거기에 대해서 지극히 솔직하고 친절하게 동시에 의젓한 태도로 상대방의 신분에 적합한 신뢰를 표시하는 한편 자기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게 대답했으므로 점잖지 못한 질문은 저절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대화는 점점 진지해져 갔다. 어떤 방문객 하나는 무슨 말 끝에 갑자기 비분간개한 표정으로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유지를 팔 생각은 없다. 팔기는커녕 기다리며 관망 중이다. 돈보다는 사업이 중요하니까요. 이것이 나의 최상의 경제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싶습니다. 라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것은 공작을 보고 한 말이었으므로 공작은 레베제프가 자기 귀에다 입을 갖다 대고 저 사람은 돈도 집도 재산도 없는 사람이라고 속삭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문객을 열심히 칭찬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1시간가량이 지났다. 이제는 차도 다 마셨다. 차를 다 마시고 나니 손님들도 더 이상 눌러앉아 있기가 거북해졌다. 의사와 머리가 희끗희끗한 신사는 정중히 공작에게 작별을 고했다. 나머지 방문객들도 친절하지만 떠들썩하게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낙심하실 것은 없습니다. 전화위복이니까요. 라는 따위의 의견이나 희망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기는 샴페인을 얻어 마시려는 치들도 있긴 했으나 나이가 지긋한 손님들이 젊은 패들을 제지했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자 켈레르는 레베제프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나 나 같으면 이런 경우 소동을 피우거나 주먹질을 하거나 하면서 추태를 연출하여 경찰에 끌려가고 말았을 거요. 그렇지만 공작은 저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지 않았소. 친구들이라도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지. 나는 그들을 알고 있거든요. 이미 적당한 말을 준비하고 있던 레베제프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현명하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시는도다. 그전에 나는 그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엔 이렇게 덧붙이고 싶군요. 하느님은 바로 저 어린아이를 지켜주시어 깊은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셨도다. 하느님과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마침내 저녁 10시 반경에야 공작은 혼자 남게 되었다. 머리가 쑤시는 것처럼 아팠다. 콜랴는 실내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거들어주고 제일 늦게 돌아갔다. 그들은 뜨거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콜랴는 오늘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내일은 일찌감치 오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는 후에 공작이 헤어질 때까지 자기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자기한테까지 그 의지를 숨기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얼마 후에는 집안에 거의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브루도프스키는 이폴리트의 집으로 가버렸고 켈레르와 레베제프도 어디론지 나가버렸다. 베라만이 당분간 혼자 남아서 잔치집 같은 집안을 여느 때의 모양으로 고쳐놓고 있었다. 베라가 일을 끝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작의 방을 들여다보니 공작은 탁자 위에 팔꿈치를 세우고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쥔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건드려 보았다. 공작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1분가량은 아무 생각도 머릿속에 분명히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제정신으로 돌아와 모든 일을 상기하자 그는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가 한 말이라고는 내일 아침 첫 기차를 탈 수 있게 7시쯤 방문을 노크해달라고 신신당부했을 뿐이었다. 베라는 그건 역시 약속했다. 그녀가 돌아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공작은 3번씩이나 그녀를 세워 두 손을 잡고 그 손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마에 키스를 하고는 무언가 이상한 표정으로 그럼 내일까지 안녕 라고 말했다. 후에 베라는 이상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그녀는 공작의 신상을 염려하며 밖으로 나왔다. 이튿날 아침 약속대로 7시에 공작의 방문을 노크하고 페체르부르크행 기차를 타려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렸을 때
공작은 완전히 원기를 회복하여 얼굴에 미소까지 띠면서 문을 열었으므로 그녀도 약간 기분이 좋았다. 공작은 전날 저녁에 입고 있던 옷을 거의 그대로 입고 있었으나 그래도 잠은 잔 모양이었다. 그는 당일로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공작은 자기가 도시에 간다는 것을 그녀에게만은 알려도 무방하다. 아니,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으리라. 1시간 후 공작은 이미 페테르부르크에 와 있었다. 그리고 9시가 지난 시각에는 로고진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정면 현관을 통해서 들어왔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다. 얼마 후 로고진의 어머니가 거처하는 쪽 방문이 열리더니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하녀가 나타났다. 파르펜 세면노비치는 집에 안 계십니다. 그녀는 문 안에 선 채 이렇게 말했다. 누구를 찾으시는지요? 파르펜 세면노비치입니다. 집에 안 계십니다. 하녀가 호기심 어린 험악한 눈초리로 공작을 바라보았다. 그럼 간밤엔 집에서 주무셨나요? 그것만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어쩌녁엔 혼자 돌아오셨나요? 하녀는 여전히 공작을 훑어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럼 어젯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함께 여기서 지내지 않았던가요? 실례지만 댁은 누구신가요? 레프 니콜라예비치 미시킨 공작입니다. 우리들은 절친한 사이입니다만. 그분은 집에 안 계십니다. 하며 하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럼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잠깐만, 혹시 언제 돌아오시는지 모르십니까? 저희는 그런 건 모릅니다. 문이 닫혔다. 공작은 1시간 후에 다시 와보기로 했다. 뜰 안을 잠깐 들여다볼 때 그는 문지기와 마주치게 됐다. 파르펜 세메노비치는 집에 계시오. 네, 계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나한테는 안 계신다고 했을까요? 그의 하인이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아니, 만인방의 하녀가 그러더군요. 초인종을 울렸는데도 파르펜 세메노비치의 방에선 아무 인기척이 없었소. 어쩌면 외출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문지기는 말했다. 언제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외출하시곤 하니까요. 어떤 땐 열쇠까지 가지고 나가버리셔서 사흘씩이나 잠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제 집에 들어오셨던 것만은 확실하오. 네, 하긴 정면 현관으로 들어오셔도 제가 못 볼 때가 있기는 하지만요. 혹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어제 그 사람과 함께 들어오지 않았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 자주 오시지는 않으니까요. 만일 오셨다면 제가 배웠을 것도 같은데. 공작은 밖으로 나와서 생각에 잠긴 채 얼마 동안 보도를 오락가락했다. 로고진이 쓰는 방들의 창문은 모조리 닫혀져 있었으나 그의 어머니가 거처하는 방의 창문은 전부 거의 열려 있었다. 화창하고 무더운 날씨였다. 공작은 차도를 건너 반대쪽 보도로 올라섰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로고진의 창문을 쳐다보았다. 창문은 모두 닫혀져 있을 뿐 아니라 흰 커튼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1분가량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자 그중 한 창문에 드리워진 커튼 한쪽 귀퉁이가 들리며 로고진의 얼굴이 나타나는가 했더니 순식간에 다시 사라져버리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는 좀 더 기다려보다가 다시 올라가서 초인종을 울려볼까 생각했으나 곧 생각을 고쳐 1시간 후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어쩌면 그저 그렇게 느껴졌을 뿐인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 주요한 이유는 그 사이에 이즈마일로프 연대 근처에 있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집에 빨리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공작의 희망을 받아들여 3주 전에 파블로프스크로 떠날 때 이즈마일로프 연대 근처에 사는 자기 친구네 집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공작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친구는 독신이 된 교원 부인으로 가족도 있고 신분도 상당한 여자였지만 화려한 가구로 장식한 방을 새놓고 그곳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엔 다시 파블로프스크로 옮겨갈 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자기 방을 그대로 놓아두고 갔을 것이다.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틀림없이 어젯밤은 거기에서 잤으리라. 로고진이 그리로 데려갔을 테니까. 공작은 마차를 잡아탔다. 그리고 마차에 앉아 생각했다.
그녀가 밤에 곧장 로고진의 집으로 갔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부터 행동을 시작해야겠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그리 자주 오시지는 않는다고 하던 문지기의 말도 머리에 떠올랐다. 만일 그렇다면 이런 판국에 로고진네 집에 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이런 상념에 용기를 얻은 공작은 매우 불안에 쌓여 이즈마일로프 연대에 도착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원 부인의 집에서는 어제 오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면서 마치 공작을 기적이라도 보는 것 같은 놀란 눈으로 맞이했다. 교원 부인의 대가족, 15세부터 7세까지 연년생인 모든 딸들이 어머니의 뒤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입들을 반쯤 벌리고 공작을 애워쌌다. 그 뒤를 따라 검은 머리 수건을 두른 야이고 누렇게 뜬 아이들의 아줌마와 마지막으로 안경을 쓴 할머니가 나왔다. 교원 부인이 좀 들어왔다 가라고 하도 권하는 바람에 공작은 안으로 들어갔다. 이 집 식구들은 그가 누구라는 것도 어제가 결혼할 날이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싶었고 또 그와 함께 파블로프스크에 있어야 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행방을 신랑 자신이 물으러 온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묻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것 같았으나 예의를 지키느라고 참고 있는 듯 싶었다. 공작은 이런 사실을 곧 눈치챘다. 그는 간략하게나마 결혼에 관한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었다. 그러자 경악과 탄식과 한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는 하는 수 없이 요점만을 간추려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흥분한 부인들은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더니 우선 로고진을 다시 찾아가서 모든 문을 두드려 그로부터 확실한 것을 알아볼 것. 만일 그가 집에 없든가 또는 집에 있으면서도 만나기를 거부하면 그때는 어머니와 함께 세메노프 연대 근처에 살고 있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친구인 독일 부인한테 찾아가 보라고 말했다. 어쩌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흥분하고 불안스러워서 그들과 같이 지냈는지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었다. 공작은 비탄에 빠져 의자에서 일어났다. 안색이 몹시 창백하더군요. 하고 후에 이 집 부인들은 말했다. 사실 그는 다리가 휘청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그들의 더듬거리는 말 속에서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테니 도시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의 주소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알아냈다. 그러나 주소가 없다는 것을 알자 그들은 우선 적당한 호텔에 거처를 정하라고 권했다. 공작은 잠시 생각하고 나서 약 5주일 전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는 그 호텔 주소를 알려주었다. 얼마 후 그는 또다시 로고진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로고진의 방문은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방문조차도 열리지 않았다. 공작은 뜰 안에서 문지기를 겨우 찾아냈다. 문지기는 뭐가 바쁜지 대답도 제대로 하려 들지 않거니와 공작을 거들떠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파르펜 세메노비치 씨는 아침 일찍이 파블로프스크로 떠나셨습니다. 아마 오늘은 돌아오시지 않을 것 같군요. 라고 잘라 말했다. 하여튼 기다려보겠소. 저녁 땐 돌아오실 게 아니오. 하지만 일주일 내내 돌아오시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저녁부터 오늘까지는 있었단 말이죠. 그야 물론 어제 저녁부터 모든 것이 미심쩍었고 불분명했다. 문지기는 필시 그 사이에 무슨 새로운 명령을 받은 모양이었다. 아까는 오히려 말이 많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피하려고만 했다. 그러나 공작은 2시간 후에 또 한 번 와보고 만일 필요하다면 집에서 망을 보기로 결심했다. 우선은 독일 부인의 집에 희망을 걸고 세면오프 연대 쪽으로 마차를 몰았다. 그런데 독일 부인은 그가 하는 말조차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간간히 한마디씩 하는 말로 미루어 보아 이 아름다운 독일 부인은 2주일 전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다투고 나서부터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 모양이었다. 설사 그 여자가 온 세상의 공작을 전부 남편으로 삼는데도 내게는 아무런 흥미도 없는 일이다. 라는 자기의 심정을 알리려는 데만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공작은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다. 이때 갑자기 어쩌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그때처럼
모스크바로 도망쳤을는지도 모른다. 로고진도 뒤를 쫓아갔거나 혹은 함께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단서라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호텔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급히 리체이나야 거리로 갔다. 호텔에서는 즉시 방을 정해주었다. 급사가 식사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무심코 가져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30분은 허비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화를 냈으나 다음 순간 가지고 온 것을 먹지 않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공작은 이 호텔의 어두컴컴하고 숨이 막히는 복도에서 그 어떤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히는 자신을 의식했다. 그 느낌은 하나의 뚜렷한 상념으로 변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았으나 그 새로운 안타까운 상념은 아무리 해도 파악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미친 듯이 호텔을 나섰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나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는 또다시 로고진의 집으로 마차를 몰았다. 로고진은 아직도 돌아와 있지 않았다. 여전히 안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 방 쪽에 초인종을 울렸더니 문이 열리기는 했으나 역시 파르펜 세메노비치는 집에 안 계십니다. 아마 3, 4일 동안은 돌아오지 않으실 겁니다. 라는 대답이 전부였다. 공작은 자기를 훑어보는 호기심 어린 시선에 안절부절 못했다. 이번에는 문지기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까처럼 반대편 보도로 건너가서 창문을 쳐다보며 숨막히는 더위 속을 반시간 이상이나 오락가락했다. 그곳은 다만 희끄무레한 커튼이 꼼짝 않고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마음속으로 아까 본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창문은 오랫동안 닫지 않아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으니까 누가 정말로 유리창을 통해 밖을 내다본다 해도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이 생각으로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또다시 교원 부인 집 쪽인 이즈마일로프 연대를 향해 떠났다. 거기서는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들 있었다. 교원 부인은 그 사이에 벌써 서너 군데를 돌아 로고진의 집에까지 들러보았으나 도대체 종적을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공작은 말없이 듣고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것처럼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이따금 비상한 주의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갑자기 말이 아닐 만큼 멍청해지기도 하는 것이었다. 후에 이 집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사람이 이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그런 기색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단언했다.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방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녀가 쓰는 2개의 방은 널찍하고 밝은 방으로 천장이 높은 데다가 제법 훌륭한 가구 등속이 비치되어 있어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것 같았다. 후에 모든 부인들이 말하기를 공작은 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문득 탁자 위에 놓여있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것 같은 프랑스 소설 보바리 부인이 펼쳐진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펼쳐져 있는 책장 기퉁이를 접어놓고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을 승낙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도서관의 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듣지도 않고 그는 그냥 호주머니에 책을 넣어버렸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는 열려진 창문 옆에 가서 앉더니 분필로 표시된 카드 테이블을 보며 누가 여기서 트럼프 놀이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 집 사람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저녁마다 로고진을 상대로 드라크니, 먼저 따기니, 호이스트니, 코즈이디니 하는 따위의 노름을 했다는 것이었다. 나스타샤가 트럼프를 시작한 것은 최근 파블로프스크에서 페체르부르크로 온 후부터였다. 하루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시간을 보내기가 따분하다고 하면서 무슨 사람이 저녁마다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우두커니 앉아서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짜증을 내자 그 이튿날 저녁 로고진이 호주머니에서 트럼프를 꺼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기분이 좋아서 웃어대며 그를 상대로 트럼프 놀이를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쓰던 트럼프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공작은 물어보았으나 그것은 방에 없었다. 트럼프는 로고진이 저녁마다 새 것을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다가는 돌아갈 때 다시 가지고 가곤 했기 때문이다.
부인들은 공작에게 다시 한번 로고진의 집에 가서 좀 더 세차게 문을 두드려보면 어떨까. 그러나 눈치를 채게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곧 가지 말고 저녁에 가라고 했다. 그리고 교원 부인은 자기가 직접 오늘 중으로 파블로프스크에 가서 다리아 알렉세예브나를 만나보고 오겠다. 혹시 무언가 알고 있을는지 모르니까 라고 하면서 공작에게 내일 일에 대해 의논을 해야 하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녁 10시까지는 꼭 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집 사람들의 위로와 희망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절망이 공작을 사로잡았다. 그는 형언할 수 없는 고민에 쌓인 채 호텔로 돌아왔다. 먼지가 자욱한 무더운 페테르부르크의 여름은 무거운 앞잡기처럼 그를 짓눌렀다. 무엇 때문인지 잔뜩 얼굴을 찌푸린 사람들과 술 취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걸으면서 그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마도 필요 이상의 길을 우회한 것 같았다. 공작은 저녁때가 되어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좀 쉬고 나서 충고받은 대로 로고진의 집에 가보리라 생각하고 소파에 주저앉아 팔꿈치를 탁자 위에 세운 채 생각에 잠겼다. 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는 여러 가지 일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심한 공포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면서 마음 아파했다. 갑자기 베라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러자 어쩌면 레베제프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설사 알고 있는 게 없다 하더라도 자기보다는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폴리트가, 그 다음에는 로고진이 이폴리트를 찾아다녔다는 사실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자 로고진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요전 장례식 때, 그리고 공원에서 만났을 때의 얼굴. 그 다음에는 바로 이 호텔 계단 구석에 숨어 손에 칼을 들고 자기를 노리고 있을 때의 그 얼굴이 퍼뜩 눈앞에 떠올랐다. 그의 눈이, 그때 어둠 속에서 주시하고 있던 눈이 떠올랐다. 공작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까 머릿속에서 맴돌고만 있던 상념이 갑자기 정확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 상념이란 대개 이런 것이었다. 만일 로고진이 페테르부르크에 있다면 당분간은 몸을 숨길는지 몰라도 결국은 스스로 공작을 찾아올 것이다. 그가 좋은 의도에서 올 것인지 아니면 나쁜 의도에서 올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반드시 전에 그러했듯이 찾아올 것이다. 만일 로고진이 무슨 일 때문에 그를 만날 필요를 느낀다면 그때는 곧장 이 호텔로 올 것이 틀림없다. 그는 주소를 모르니까 공작이 전에 들었던 호텔에 유숙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이 호텔로 찾아올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는 나를 여기서 찾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만날 필요를 절실히 느낄 경우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는 이미 그럴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작은 이 상념이 충분한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이 상념 속으로 좀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내가 갑자기 로고진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까? 그리고 어째서 로고진과 나는 결국에 가서는 의기상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인가? 라는 생각에까지 미치자 아무래도 그 이유를 알아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 친구가 행복하면 그는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지만 공작은 계속 생각했다. 행복하지 못하다면 찾아올 가능성은 더욱 많아진다. 하지만 그 친구는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호텔방에서 로고진을 기다리는 게 당연했겠지만 그는 이 새로운 상념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모자를 집어들고 방을 뛰쳐나왔다. 복도는 이미 어두컴컴했다. 만일 로고진이 지금 느닷없이 저 구석에서 튀어나와 나를 계단 위에서 불러 세운다면 하는 생각이 이전에 그가 칼을 맞을 뻔했던 곳에 다다랐을 때 문득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튀어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정문으로 해서 보도로 나갔다. 그리고 일몰과 함께 한 길로 쏟아져 나온 무수한 인파에 놀랐다. 하기 휴가 때의 페테르부르크에서는 언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지만 그는 고르호바야 거리 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호텔에서 50보가량 되는 내거리에 왔을 때 누군가가 인파 속에서 그의 팔꿈치를 건드리며 귀에다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나를 따라오게. 할 말이 있으니까. 그것은 로고진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공작은 갑자기 기쁨에 휩싸여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 더듬더듬거리면서 방금 호텔 복도에서 자네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했었다는 말을 했다. 그래, 거기 있었어. 뜻밖에도 로고진은 이렇게 대답했다. 자, 가세. 공작은 그의 대답에 놀랐으나 그것은 적어도 2분가량 지나서 생각을 가다듬은 다음의 일이었다. 이 대답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에 생각이 미치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로고진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로고진은 아마 반걸음쯤 앞장을 서서 지나가는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앞만 바라보며 걷고 있었다. 호텔에 있었다면 왜 나한테 오지 않았나? 공작은 불쑥 이렇게 물었다. 로고진은 걸음을 멈추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잠시 무엇을 생각하더니 물음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기라도 한 듯 딴소리를 했다. 여보게, 레프 니콜라예비치, 자넨 이쪽 길로 해서 곧장 우리 집으로 가게. 알았나? 나는 저쪽 길로 해서 갈 테니. 하지만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네. 나와 함께 가야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는 길을 건너가 버렸다. 건너편 보도에 올라선 로고진은 공작이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하려는 듯 이쪽을 봤다. 그리고 공작이 걷고 있는 것을 보자 고로호바야 거리 쪽을 손으로 가리키고 나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연방 공작 쪽을 돌아보면서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공작이 그의 뜻을 이해하고 길을 건너 자기에게 오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힘이 나는 모양이었다. 그는 필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쪽 길로 건너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공작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렇다면 누구를 찾고 있다는 말을 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 500보가량 걸었을 때 공작은 왜 그런지 갑자기 몸이 떨려왔다. 로고진은 처음보다 좀 뜸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공작을 돌아다 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공작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손짓을 해서 그를 불렀다. 그는 곧 한 길을 건너 공작의 옆으로 왔다. 나스타샤는 지금 자네 집에 있나? 우리 집에 있어. 그럼 아까 커튼 틈으로 내다본 건 자네였나? 나였어. 그렇다면 어째서 자넨? 그러나 공작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어떻게 자기 물음을 끝내야 할지 몰랐다. 게다가 심장의 고동이 격심해져서 말하기도 힘들었다. 로고진 역시 아무 말 않고 여전히 생각에 잠긴 눈으로 공작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난 건너가겠네. 그는 또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넨 이쪽 길을 혼자 가게. 우리는 이렇게 따로 가야 하는 걸세. 그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알아들었나? 이윽고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쪽 보도를 걸어서 고로호바야 거리에 접어들어 로고진의 집 가까이까지 왔을 때 공작은 또다시 다리가 휘청거려 걷기가 힘이 들었다. 시간은 오후 10시쯤 되어 있었다. 로고진의 어머니 방 창문은 아까처럼 열려져 있었으나 로고진의 방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흰 커튼이 한결 두드러지게 보였다. 공작은 건너편 보도로부터 집 쪽으로 다가갔다. 로고진이 길 반대쪽에서 건너와 이미 정면 계단에 올라서서 그를 손짓해 부르고 있었다. 공작은 한 길을 건너 계단 밑으로 갔다. 내가 돌아온 건 지금 문지기도 모르고 있어. 아까 파블로프스크에 간다고 말해 놓았으니까.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했지. 로고진은 교활하면서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면서 공작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들어가도 누구 하나 눈치챌 사람은 없을 거야. 그의 손안에는 이미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층계를 올라가며 그는 뒤를 돌아보고 조용히 따라오라는 신용을 해 보였다.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게 자기 방문을 조용히 열고 공작을 들여보낸 다음에 자기도 조심스레 뒤따라 들어오더니 방문을 잠그고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들어가세. 안으로. 그는 나직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아까 리체이나야 거리를 걸을 때부터 속삭이듯이 말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침착했으나 속으로는 무언가 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듯 싶었다. 큰 거실에 들어가 서재에 다다랐을 때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잠옷 비밀스러운 손짓으로 공작을 가까이 불렀다. 아까 자네가 초인종을 울렸을 때 나는 곧 그것이 자네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발꿈치를 들고 살그머니 문 옆으로 가서 들었더니 자네가 파피누치 예브나와 얘기하고 있더군. 하지만 나는 벌써 새벽녘에 하녀한테 단단히 일러놓았거든. 만일 자네가 아니면 자네가 보낸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만일 자네가 직접 나를 찾아오면 더욱 조심하라고 말하고 자네 이름도 알려주었지. 그러고는 자네가 나가고 나자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더란 말일세. 혹시 밖에서 감시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 길에서 망을 본다면 큰일인데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창문에 다가서서 살짝 커튼을 쳐들고 내다보았더니 자네가 거기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더군. 상황은 이렇게 되었었지. 그런데 어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어디 있나? 공작은 숨찬 소리로 물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여기 있어. 로고진은 약간 대답을 망설이듯 느릿느릿 말을 받았다. 어디 말인가? 로고진은 공작에게 눈을 들어 뚫어지게 그를 응시했다. 들어가 보세. 그는 여전히 침울한 표정을 한 채 줄곧 속삭이는 것 같은 낮은 소리로 서두르지도 않고 천천히 말하는 것이었다. 방금 커튼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야기를 조용히 했는데 그런 그의 태도에는 아무래도 별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듯했다.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다. 전에 공작이 왔을 때에 비해 이 방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방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녹색 비단 휘장이 드리워져 있는데 이것은 로고진의 침대가 놓여 있는 곳과 서재를 갈라놓고 있었다. 그리고 양쪽 끝도 묵직한 휘장으로 막혀 있었다. 방 안은 매우 어두웠다. 페테르부르크 여름밤의 백야는 차차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보름달이 떠있지 않았더라면 로고진의 방 안은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캄캄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치는 못해도 얼굴 정도는 간신히 분간할 수 있었다. 로고진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창백했다. 공작을 응시하고 있는 두 눈은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으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촛불이라도 켰으면 좋겠군 하고 공작이 말했다. 아니, 필요 없어. 로고진은 공작의 손을 잡아 탁자 쪽으로 끌어다 앉히고는 자기도 마주 앉아 거의 무릎이 맞닿을 만큼 의자를 앞으로 당겼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그만 원탁이 한쪽 옆에 놓여 있었다. 앉게. 잠깐 앉아. 로고진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계속했다. 나도 자네가 그 호텔에 들 거라고 생각했지. 일반적으로 중요한 화제에 들어가기 전에는 흔히 본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말부터 꺼내는 것처럼 그도 역시 그런 식으로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아까 그 호텔 복도에 들어갔을 때 어쩌면 그도 나처럼 바로 이 순간에 나를 기다리고 앉아 있을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 교원 부인네 집에는 갔었나? 갔었네. 격심한 심장의 고동 때문에 공작은 이 한마디를 간신히 했다. 나는 그것도 생각했었지.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았네. 자네를 이리로 데려다가 오늘 밤은 함께 지내야겠다고 말이야. 로고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어디 있나? 공작은 갑자기 이렇게 속삭이고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로고진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기, 하고 그는 턱으로 휘장을 가리키면서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자고 있나? 공작은 물었다. 로고진은 또다시 아까처럼 시선을 모아 공작을 응시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 단지 자네는... 아니, 그냥 들어가지. 그는 휘장을 쳐들고 서더니 공작한테 다시 돌아서서 어서 들어가게 하는 듯이 휘장 저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공작은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여긴 어둡군. 공작은 말했다. 그래도 보일 걸세. 로고진은 중얼거렸다. 침대밖에 안 보이는데. 좀 더 가까이 가보게나. 로고진은 낮은 소리로 일렀다.
공작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멈춰섰다. 그는 꼼짝 않고 선 채 한 1, 2분 동안 눈을 크게 뜨고 침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모두 한마디의 말도 없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공작의 심장은 쥐죽은 듯 조용한 방 안의 침묵 속에서 귀에 들릴 만큼 세차게 고동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침대 위에 있는 것을 죄다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 침대 위에는 누군가 꼼짝 않고 잠들어 있었다. 바스락 소리나 숨결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잠자는 사람은 머리서부터 흰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나 손발도 잘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침대 위에 누군가가 몸을 쭉 뻗고 누워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침대 위에도, 발치에도, 침대 옆에 놓인 안락의자에도, 그리고 방바닥에도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의상이, 화려한 흰 비단 옷이며 꽃이며 리본 등이 되는 대로 흩어져 있었다. 머리맡에 놓인 조그만 탁자 위에는 벗어던진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리고 발치에는 구겨진 레이스 같은 것이 아무렇게나 접혀 있었는데 그 하얀 레이스 위에는 혼이불 끝에서 드러난 맨발의 발톱 부분이 나타나 보였다. 그것은 마치 대리석을 깎아 놓은 것 같았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공작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라보면 볼수록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더욱 방 안을 무겁게 억누르는 것 같았다.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부웅 소리를 내며 침대 위를 날더니 곧 머리맡에 가서 앉았다. 공작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나가세. 로고진이 그의 손을 건드렸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서 조금 전에 앉았던 의자에 다시 마주 앉았다. 공작은 점점 더 격렬히 몸을 떨면서 무언가 묻고 싶어하는 눈으로 로고진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 사람아, 자네 몹시도 떨고 있군 그래. 레프 니콜라에비치. 마침내 로고진이 입을 열었다. 그때 모스크바에서 자네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와 똑같군 그래. 그때 생각나나. 혹시 발작을 일으키려는 건 아닌가. 정말 그렇게 되면 난 자네를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모르겠는걸. 공작은 그의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모든 주의력을 기울여 눈으로 모든 것을 묻고 있었다. 저건 자네가 한 짓인가? 턱으로 휘장 쪽을 가리키며 마침내 그는 이렇게 물었다. 응, 내가 했어. 낮은 소리로 대답하고 로고진은 눈을 내리깔았다. 5분가량 침묵이 흘렀다. 그러니까 말야. 로고진은 자기의 말이 중단되었다는 것도 모르는 양 불쑥 이렇게 계속했다. 그러니까 만일 자네가 병이 나서 발작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치거나 하면 마당에서나 길에서 누가 듣고 이 방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게 아니냔 말이야.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걸세. 모두들 내가 집에 없는 줄 알고 있으니까. 뜰에서나 길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나는 촛불도 켜지 않았단 말이야. 나의 습관대로 나는 어디 갈 때나 내 방 열쇠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흘이고 나흘이고 이 방에 청소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도 없거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잠깐만 하고 공작은 제지했다. 아까 나는 문지기와 하녀한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여기 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럼 다들 알고 있군 그래. 자네가 그런 말을 묻는 것은 나도 들었네. 나는 파피누치 예브나한테 어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집에 들렀지만 10분가량 앉아 있었을 뿐 곧 파블로프스크로 돌아가 버렸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그녀가 간밤을 여기서 보낸 건 아무도 모르지. 어제 우리는 지금 자네와 내가 들어온 것처럼 몰래 들어왔거든. 그때 나는 속으로 그녀는 남의 눈을 피해가며 몰래 들어오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웬걸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발꿈치를 들고 소리가 안 나게 옷자락까지 감아지고서 말이야. 층계를 올라올 때는 오히려 나를 보고 조심하라는 듯이 손가락을 제 입에 세워 보이지 않겠나. 그녀가 겁낸 것은 자네였지. 기차 속에서는 정말 미치광이나 다름없더군. 모든 것이 공포감 때문이었어. 여기서 밤을 보내기로 한 것도 그녀 자신이 원했기 때문이었어.
처음에 난 교원 부인네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나스타샤는 그런데 가 있다가는 날이 새기도 전에 공작이 찾아내고 말 거예요. 그보다는 당신 집에 숨겨주세요. 내일 새벽에 모스크바로 떠나겠어요. 하잖겠나. 그래서 오리올 쪽으로 가겠다고 하더군. 잠자리에 들어가서도 자꾸만 오리올로 가자고 하더란 말이야. 하지만 파르펜, 자넨 이제 어떡할 셈인가? 어떡하길 원하나? 아니, 자넨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밤은 여기서 함께 자세. 침대는 저쪽 곳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의 소파에서 쿠션을 모두 떼어내어 저기 휘장 옆에다 깔고 둘이서 함께 자기로 하세. 혹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안을 살피거나 수색하면 저건 당장에 발견되어 실려나가게 될 거 아닌가. 나는 조사를 받게 되고 나의 소행이라고 자백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연행되어 갈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다 그대로 눕혀두기로 하세. 우리 둘 곁에. 나와 자네 곁에 말이야. 좋아. 즉 우린 자수하지 말잔 말일세. 그녀 곁을 떠나지 말잔 말일세. 그래야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고 공작은 결심해버렸다. 절대로. 그렇다면 나도 결심했네. 절대로 누구에게도 그녀를 내주지 않기로 말이야. 그럼 조용히 밤을 새우기로 하세. 나는 오늘 아침에 1시간가량 밖에 나갔다 왔을 뿐 온종일 집에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그녀 곁에 있었네. 그리고 저녁 때 자네를 부르러 갔었지.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무더워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자네는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나? 날는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모르겠네. 내일 아침엔 틀림없이 날 거야. 그래서 미국제 고급 유포로 몸뚱이를 싸고 그 위에 혼이불을 씌워놨네. 그리고 마개를 뽑은 방부제병을 4개씩이나 준비해놨어. 지금도 저기 그대로 있네. 그건 마치 모스크바에 있었다는 그 사건과 똑같군 그래. 이 사람아, 냄새가 나면 곤란하지 않아. 아무튼 그녀는 저기 잠든 것처럼 누워있어. 아침이 밝거든 들여다보게. 아니, 왜 그래? 일어서지 못하겠나? 공작이 몸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 무섭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로고지는 불안과 놀라움을 나타내며 이렇게 물었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군. 공작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공포감 때문이야.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공포감이 사라지면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잠자리를 준비할 테니 잠깐만 기다리게. 자넨 눕는 편이 좋을 거야. 나도 자네 옆에 눕기로 하지. 이야기를 들어보세.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자네한테 미리 말해두겠는데 나는 정말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아.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을 중얼거리며 로고지는 잠자리를 펴기 시작했다. 이 잠자리는 이미 아침부터 그렇게 펴기로 생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는 것 같았다. 어젯밤에는 소파 위에서 잤지만 소파 위에서는 둘이 나란히 누울 수는 없었다. 더욱이 그는 지금 공작과 나란히 눕고 싶었던 것이 확실했다. 그래서 그는 2개의 소파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양의 쿠션을 떼어내 휘장 옆에다 늘어놓았다. 그럭저럭 잠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는 감동 어린 눈으로 공작에게 다가가서 정답게 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워 잠자리 쪽으로 끌고 갔다. 공작은 스스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말하자면 공포감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여보게, 공작을 왼쪽 잠자리에 눕히고 자기는 오른쪽에 옷도 갈아입지 않고 드러누워 두 손을 머리 밑에 깍지 끼면서 로고지는 불쑥 입을 열었다. 꽤 더운 날씨니까 반드시 냄새가 날 거야. 그렇다고 창문을 열기는 두렵고 어머니 방에 화분이 있는데 꽃이 가득 피어 있어. 제법 향기가 풍기거든. 그래서 그걸 가져올까 생각해 봤지만 파피누치 예브나가 눈치를 챌 것 같아서. 호기심이 강한 여자니까. 내가 보기에도 그 여잔 호기심이 강하겠더군 하고 공작은 말을 받았다. 그럼 사올까? 꽃으로 온통 덮어줄까? 하지만 생각하면 가엾군. 꽃 속에 묻히다니.
그보다도 하고 공작은 입을 열었으나 자기가 무엇을 물으려 했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것처럼 말을 더듬었다. 이야기해봐. 자넨 대체 무엇으로 그녀를? 나이프로. 그때 그 나이프로. 맞았어. 그 나이프야. 잠깐만, 파르펜. 더 물어볼 말이 있어. 아니, 자네한테 모든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물어야겠어. 그러나 그보다도 자네가 처음부터 얘기해 줄 수 없겠나. 자넨 우리의 결혼식 직전에 그녀를 죽이려 했지. 교회 문 앞에서 그 나이프로. 그렇지 않은가? 그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로고지는 이 질문에 약간 당황한 듯 마치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냉담하게 말했다. 파블로프스크에 그 나이프를 가지고 온 일은 전혀 없었나? 갖고 간 적은 전혀 없네. 레프 니콜라예비치. 그 나이프에 대해 자네한테 말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오늘 새벽에 서랍에서 그 나이프를 꺼냈어. 일이 일어난 것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으니까. 나이프는 여전히 내 책 속에 끼어 있었지.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것은 나이프가 7cm, 아니 10cm 가까이나 왼쪽 가슴 밑에 꽂혔는데도 피라고는 겨우 반 숟갈 정도 속옷에 흘러내렸을 뿐 그 이상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건... 공작은 벼랑간 무섭게 흥분하며 잠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건 내가 알아.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 그건 뇌출혈이라는 거야. 어떤 땐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더군. 만일 심장을 정확하게 찔렀다면 말이야. 가만, 들리나? 갑자기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로고지는 겁먹은 듯 자리 위에 일어나 앉았다. 들리나? 걷고 있어. 들리지? 홀이야. 두 사람은 귀를 바싹 기울였다. 들려. 공작은 분명한 어조로 속삭였다. 걷고 있지. 문을 닫을까 말까. 닫게나. 방문은 닫혀졌다. 그들은 다시 들어누웠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아, 참. 퍼뜩 떠오른 하나의 새로운 상념을 또다시 놓쳐버릴까봐 몹시 두려워하면서 공작은 자리 위에 일어나 앉으며 갑자기 아까와 같은 흥분 속에서 다급한 어조로 속삭였다. 자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 트럼프 말일세. 자넨 그녀와 트럼프 놀이를 했다고 들었는데 했지.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로고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디 있나? 그 트럼프는? 아, 그 트럼프 여기 있지. 한참 만에야 비로소 로고지는 입을 열었다. 보게, 이거야. 그는 종이 조각에 싸두었던 트럼프 뭉치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공작 앞에 내밀었다. 공작은 그것을 받아들였으나 어쩐지 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새로이 쓸쓸하고 서글픈 감정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문득 그는 자기가 이 순간, 아니 오래전부터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지금 반갑게 손에 받아든 이 트럼프도 이제 결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다. 로고지는 그의 동작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듯 여전히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크게 뜬 눈은 꼼짝도 않고 어둠 속에서 번쩍이고 있었다. 공작은 의자에 걸터 앉아서 공포를 느끼며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30분이 지난 후 벼랑간 로고지는 크고 갑작스런 비명을 지르고 커다란 소리로 웃어댔다. 아까 자기가 작은 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한 말은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 같았다. 그 장교 말이야. 그 장교를 기억하고 있나? 그때 음악회장에서 그녀가 뺨을 갈겨주었지. 하하하. 그래서 견습사관이 뛰어나오지 않았느냔 말이야. 공작은 새로운 공포에 쌓여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로고진이 잠잠해지자 공작은 살그머니 허리를 굽히고 그의 곁으로 가 앉아서 무겁게 숨을 몰아쉬며 찬찬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심장이 무섭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로고진은 마치 공작의 존재를 잊은 듯 그에게는 얼굴도 돌리려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새기 시작했다. 로고진은 이따금 갑자기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두서없는 말을 내까리곤 했다. 그럴 때면 공작은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머리며 볼을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다. 그로서는 그 이상의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공작 자신도 다시 몸이 떨려오고 갑자기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의식했다. 새로운 어떤 상념이 무한한 애수와 함께 그의 마음을 휩쓰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날은 완전히 밝았다. 마침내 공작은 절망의 극한점에 달한 것처럼 기진맥진하여 방석 위에 쓰러져서 꼼짝도 않는 로고진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댔다. 눈물이 공작의 눈으로부터 로고진의 볼로 흘러내렸으나 이때 공작은 이미 자기의 눈물과 그들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몇 시간이 지난 후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살인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열병 환자와도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다. 공작은 그의 옆에 꼼짝도 않고 방석 위에 앉아서 환자가 비명이나 헛소리를 지를 때마다 황급히 떨리는 손을 뻗어 마치 갓난아기에게 하듯이 그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어 주곤 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묻는 말도 알아듣지 못했고 자기 주위를 애워싼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때 만일 시네이제르 선생이 스위스로부터 나타나서 자기의 환자이며 동시에 제자였던 공작을 보았다면 그 옛날 공작이 스위스에 도착했던 첫 해의 병상을 상기하고는 그때처럼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백지다. 교원 부인은 파블로프스크에 도착하자 곧장 다리아 알렉세이브나를 찾아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상대편은 이 보고를 듣고 까무러칠 듯이 놀랐다. 두 부인은 우선 레베제프한테 가서 의논하기로 했다. 레베제프 역시 공작의 친구로서 또는 집을 세놓고 있는 주인으로서 어제부터 몹시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라 레베제프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얘기했다. 레베제프의 제의에 따라 세 사람은 있을 수 있는 비극을 한시바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페체르부르크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이튿날 오전 11시쯤에 로고진의 집 방문은 레베제프와 두 부인 그리고 로고진의 동생 세면 세면노비치 로고진의 입회하에 경찰의 손으로 열려졌다. 수사의 성공적인 결정은 어쩌녁에 로고진이 손님과 함께 비밀스럽게 소리 없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문지기의 증언이었다. 이 증언을 듣고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초인종을 울렸지만 반응이 없자 마침내 열리지 않는 그 방문을 두드려 부쉈던 것이다. 로고진은 2달 동안 뇌염을 앓았다. 병이 완쾌되어 예심과 공판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사건의 전말을 빠짐없이 명쾌하게 진술했다. 그 결과 공작은 처음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로고진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언변이 좋고 총명한 변호사가 이 범죄는 겹친 슬픔 때문에 범죄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일어난 뇌염의 결과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 의견을 확고히 하려고 보충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범죄의 사정을 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상기하여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진술할 뿐이었다.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그에게는 15년의 시베리아 중노동이 선고되었다. 그는 의연하고 조용하게 꿈을 꾸듯이 선고문의 낭독을 듣고 있었다. 그의 막대한 재산은 처음 방탕할 때 소비한 비교적 근소한 액수를 제외하고는 고스란히 동생 세면 세메노비치 로고진에게로 넘어가 버렸다. 세면 세메노비치 로고진이 크게 기뻐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로고진의 늙은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이따금 그리운 파르펜을 생각하곤 하는 모양이었지만 그것은 확실한 평가가 못 되는지도 모른다. 신은 가엾은 노파의 지혜와 마음을 그 음산한 집에 찾아든 공포의 의식으로부터 구출해 준 것이었다.
레베제프, 켈레르, 가냐, 프치스인,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인물들은 별일 없이 전과 같은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독자에게 전할 만한 말은 없다. 이폴리트는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빨리 무섭게 흥분한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그것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죽은 지 2주일 뒤였다. 콜야는 이번 사건으로 깊은 충격을 받고 전보다 더욱 자기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게 됐다.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은 그가 나이에 비해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어쩌면 그는 장차 쓸모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공작의 장래가 만족스럽게 된 것은 어느 정도 그의 노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콜야는 최근에 사귀게 된 사람들 중에서 처음부터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라돔스키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므로 제일 먼저 그를 찾아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는 최근의 모든 사정과 공작의 처지를 상세하게 전했다. 그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불행한 백지의 운명에 뜨거운 동정을 표시했다. 그의 노력의 결과와 배려에 힘입어 공작은 또다시 스위스의 시네이제르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자신도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공공연하게 자기 자신을 러시아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인간이라 부르면서 장기간 외국에 체류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적어도 몇 개월에 한 번은 시네이제르 병원으로 병든 친구를 방문했다. 그러나 시네이제르 선생은 점점 더 미간을 찌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환자의 지능 조직이 결정적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리고 아직은 불치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매우 불행한 사태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사실 그로서는 진심이었다. 그러한 것은 그가 가끔 콜야로부터 편지를 받기도 하고 또 자기 쪽에서도 답장을 써보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증명된다. 그 밖에도 그에게는 기묘한 성격의 일면이 있다는 것이 차차 알려지게 되었다. 그 일면이란 좋은 성질의 것이므로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시네이제르 병원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는 콜야에게 보내는 편지 이외에 또 한 통의 편지를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보내곤 했다. 그 편지에는 공작의 병상이 더없이 친절한 필치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정중한 신뢰의 표현 이외에 때때로 자기의 관찰이며 이해며 감정의 노골적인 설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더욱 빈번해졌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언가 우정과도 비슷한 정다운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와의 서신왕래를 계속하여 그렇게까지 그의 관심과 존경을 획득한 사람은 베라 레베제프였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관계가 그들 간에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것은 알 길이 없지만 공작과 관련된 그 불행한 사건 때문에 베라가 상심한 나머지 알아눕기까지 했을 때 두 사람은 우연히 연결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알게 되고 친구가 됐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이 편지에 대해 언급한 주요한 목적은 그 속의 예판친대 가족들, 그 중에서도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예판친에 관한 소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파리에서 발송한 두서없는 한 통의 편지 속에서 아글라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그녀는 폴란드의 망명객인 어느 백작을 열렬히 사모하던 끝에 부모의 뜻을 어기고 그 백작과 결혼해버렸다는 것이다. 부모도 마침내는 결혼을 허락했지만 그것은 강경하게 반대할 경우 그 어떤 무서운 추태가 연출될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반년 가까운 침묵 끝에 최근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시네이제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예판친대 가족과 사업관계로 페테르부르크에 남아있는 이반 표도로비치는 제외하고 S공작을 만난 전말을 상세하게 전했다. 이 해우는 기묘한 것이었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그들로부터 열렬히 환영을 받았다. 아젤라이다와 알렉산드라는 불행한 공작을 천사와도 같이 돌봐주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공작의 가련한 정상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을 보면 공작은 모든 것을 용서받았음이 틀림없었다. S공작은 꽤 재미있고 지적인 자명한 이치를 피력했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에게는 S공작과 아젤라이다가 정신적으로 아직 충분히 결합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열정적인 아젤라이다는 S공작의 지성과 경험에 기꺼이 신복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그들 일가족이 받은 무서운 교훈, 특히 아글라야와 망명객 백작 사이에 일어난 최근의 일들은 그녀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온 가족이 아글라야를 망명객 백작에게 맡길 때 걱정했던 일들은 반년이 못 가서 전부가 사실이 되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의외의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었다. 이 백작은 백작도 아무것도 아니며 설사 망명객이라는 것이 정말이라 하더라도 무언가 음침하고 수상한 경력의 소유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가 아글라야를 사로잡은 것은 조국을 그리워하며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존귀하고 고결한 정신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아글라야를 결혼하기 전에 벌써 폴란드 부흥해외위원회의 회원으로 입회시킬 정도로 매혹시켰으며 그녀는 백작의 친구 중 어느 유명한 카톨릭 신부를 열광적으로 숭배하여 그의 고해실에 드나들었던 것이다. 백작이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과 S공작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정확한 증거를 제시했던 막대한 재산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결혼 후 반년도 지나기 전에 백작과 그의 친구인 카톨릭 신부는 교묘하게 아글라야를 부추겨 가족들과 싸움을 벌이게 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벌써 몇 달째나 서로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얘기할 말은 이 밖에도 많이 있었지만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과 그녀의 딸들과 S공작까지도 이 공포 때문에 매우 혼이 나서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와의 대화에서 감히 그 전모를 말하지는 못했다. 하기는 자기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예브게니가 아글라야에 관한 최근의 소식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들도 눈치채고 있었다. 가엾은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은 눈치였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외국의 것이라면 무엇이든 무조건 짜증을 내며 깎아내리더라는 것이었다. 어딜 가나 빵 하나도 제대로 구워내는 걸 못 보았다니까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모두들 쥐새끼처럼 지하실 속에서 똘고들 있지 않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의 처지를 러시아 말로 개탄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또 이제는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공작을 가리키며 그녀는 흥분한 어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릴 때도 되었으련만. 게다가 이 모든 건 죄다 하나의 환상이에요. 외국이라는 것도 그렇고 유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의 환상이란 말이에요. 내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머지않아 당신 자신도 느끼게 될 테니까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와 작별하면서 그녀는 거의 분노에 가까운 어조로 이렇게 말을 맺었던 것이다.